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공유드리면서 이제 이런 목적이고요. 이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스테오닉은 이번에 어저께 실적 발표돼갖고 그때 텔레그램 통해갖고 알게 돼갖고 어저께 저녁부터 분석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 가질 예정이고, 오늘 뭐 설명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한 것들을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은 시가총액이 한 645억으로 해갖고 상당히 소형주고요. 그다음에 거의 아무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이제 기업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잠깐 사업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제품은 의료기기고요. 인체의 근간을 이루는 뼈하고 척추, 고관절 등 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뼈의 접합, 대체 및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치료 목적이나 부위에 따라서 금속 소재하고 생체 재료로 된 제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대체하는 그런 의료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보시면은 금속재 제품하고 이제 생분해성 복합 소재 제품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게 두개골이나 이런 것들 다 취급하고, 임플란트 같은 것도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비골, 협골, 상악, 하악, 성형, 고전, 재건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잠시만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가 트라우마하고 익스트리미티스 외상상하지 해갖고 손목 이런데 뼈 금속 소재 제품을 이렇게 대체하고 생분해성 복합 소재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 보존 해갖고 이제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최근에 중점적으로 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체크해보니까는, 그래서 관절 및 연조직 인대가 과도한 능력으로 인해서 파열되었을 때, 무릎의 연조직 중에 하나인 십자인대가 과도한 능력으로 인해 부분도는 완전 파열되었을 때 뼈와 조직 간을 연결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고, 중점적으로 이제 좀 밀고 있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소재 기술의 개발 파라다임 변화, IR 자료거든요. 오스테오닉 18년도 IR 자료에 한참 전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생체 고분자 기반의 융합 이시 재료,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정량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17년 1분기부터 표기는 하는데, 이때 17년, 18년도, 19년도까지, 20년도까지는 계절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절성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4분기가 이렇게 최성수기더라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어보면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4분기에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되니까는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돼서 고PM이 4분기에 가장 높게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익률이 너무 편차가 좀 심한 게 약간 좀 이거는 보기에 좀 약간 좀 불만족스럽죠. 이 해당 기업에 접근하기에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9년, 22년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피크치에서 좀 못 미치는 요게 이제 이익률이 좀 약간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GPM하고 판관 비율로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M 추세는 보시면은 이렇게 들쭉날쭉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제 정량적 지표로서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관 비율의 장기적인 안정성, 즉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판관 비율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상당히 이게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이때 18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급감해서 이렇게 판관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관비율이 지속적으로 튀는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튀는 거는 뭔가 손상 차손이나 아니면 자산 처분 손실이나 그런 안 좋은 그 반영이, 손실 비용이 반영됐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반면에 GPM은 꽤나 높아요. 보시면 이렇게 50%대 40%대는 거, 이 의미는 이거는 해당 기업은 고정비용 기업의 성격의 기업이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근데 1차적으로 이제 판관 비율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을 접근할 수 있냐, 일단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일단은 매출액 성장 나오니까는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OPM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좋게 나왔다. 일단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갖고 리스크 쪽으로 측면을 일단 먼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쪽인 측면에서 일단 괜찮다 생각하면은 성장성 부분이나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게 이제 트리거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리스크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반 만에 한 거라 갖고 조금 비지네요. 그래서 못한 것도 아직 있어요.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가 아직 113억이 남아 있습니다. 미상한 사채가. 이게 시가총액이 630억이니까 약 한 17% 정도 추가로 이렇게 EPS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리스크로 측면으로 인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리스크로 두 개를 추가적으로 봤었는데, 연구개발 비용을 보니까요, 연구개발 비용이 매년 약 20억씩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100% 판관비로, 근데 대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무형자산으로 1년에 약 한 20억씩 지금 이렇게 좀 수치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의미를 아마 이렇게 판관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튀는 거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 총계의 약 한 9%? 7%? 그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무형자산의 성격 내용도 좀 파악해봤고요, 한번요. 그래서 여기 리스크 관점으로 이렇게 연기시켜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봤고, 주석에 보니까 체크해보니까 무형자산이 이제 변동 내역이 있는데, 역시나 보니까는 개발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도고 21년도예요. 그래서 취득이 이제 15억이 추가된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 자산 처리가 17억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감가상각이 연마다 4억 정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이 역시나 이렇게 12억이 발생됐어요. 22년도에. 그러면은 이렇게 판관 비율이, 근데 이게 손상차손은 판관 비율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외 기타 비용으로 이제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죠.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 바이오 기업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무형자산이 이제 자산 처리되면 안 좋은 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판관비로 안 들어가면 일단 이익 쪽으로 해갖고 이익이 이제 착시 현상이 나고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착시 현상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시 현상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중간중간 상각비가 계속 이제 정률법으로 해서 이제 계속 까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연말 중에 손상차손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되었고 순이익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불러일으키겠죠, 한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이거는
판단하기에 좋은 기업들은 다 이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정석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일단 오스테오닉은 미국에서 일단 합격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절대 금액 측면에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상당히 낮고 월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설명을 드릴 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이렇게 보시면은 22년도에 상각 누계액이 이제 총 취득원가 120억 대였었고요. 유익의 상각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이제 계속되었고 23억 정도 처리됐고 손상차손이 58억이 발생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22년도 12억이니까 중간정액 58억이 그만큼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체크해봐야죠. 그래서 남은 거 장부금액이 40억 정도.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이제 계속 개발비로 이게 연마다가 20억씩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무형자산 상각하고 손상차손이 나왔을 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22년도하고 21년도 이렇게 해갖고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포함됐고요. 기타 비용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외에 이익으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마다 기타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22년도 14억, 21년도 12억, 20년 30억이나 발생된다 보니까요. 그래서 순이익이 21년도하고 20년도 적자였었고요. 비록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은 근데 여기서 지금 지켜봐야 될 거 뭐냐면은 또 더 높은 게 있어요. 금융비용 이거 금융비용이 22년도 좀 줄어들었지만 21년도 70억을 발생된다. 이게 이자거든요. 이자 여기 40억.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타 비용하고 금융비용 두 가지가 또 리스크로 떠올리죠 하는 걸요. 일단은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는 연도별로 보시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보시면 여기 22년도, 21년 또 20년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렇게 보시면은 2억, 5억, 25억 여기까지는 꽤 성장성 측면에서 합격적으로 출만한데 이제 이 이외에 재무지표나 이런 무형자산 관련해서 리스크 발생되는 게 이런 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바닥권을 지하로 계속 파고 있고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 근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리스크와 턴어라운드의 접점에 있는 기업들.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반드시 확정지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잉크테크라고 있었는데 그런 좀 약간 필이 좀 들더라고 이거는요. 근데 100% 그렇게 된다는 장담은 확신을 못하고 한 걸요.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 손상차손들을 이제 분기별로 다 체크를 해봤어요 걸요. 그래서 17년 1분기부터 해갖고 보통 연말에 발생되잖아요. 이렇게 높게 4분기 특이점은 22년 2분기 이렇게 많이 털었더라고요. 근데 선을 그어보면은 자산 손상차손은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는 5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담분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한 걸요. 그래서 손상차손은 절대 금액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다 지금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연구개발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 한 14% 정도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건요 아까 같이 보셨죠. 최근에 이제 10%까지 빠졌네요. 이건요. 연구개발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연구개발비는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이게 인건비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연구개발비 추세는 분기별 추세는 이래요. 보시면은 파란색 추세성이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근데 무형자산 처리를 연구개발비 90% 정도를 무형자산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 정도를 연구개발비는 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안 좋잖아요. 이런 지금 리스크가 있고
다만 뭐 삼각비는 손상 차선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감소 추세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해당 기업의 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주주가 된다면은 매일 강력하게 전화해서 이제 바꾸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안정성 측면을 체크해 봤어요. 이제 무형자산 처리 비중이 무형자산 처리, 그러니까 무형자산 비중이죠. 전체 총자산 중에서 유동자산하고 비동자산 포함한 총자산 중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여기는 17% 이제 빠졌다가 7% 8% 됐다가 계속 이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아직 많지 않다, 아직 아주 많지 않다면 많지 않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솔직히.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어떻게 뭐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유형자산 같이 뭐 토지나 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이 이렇게 막 흑심 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어떤 건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많으면 좋지 않겠죠, 한 걸요. 그래서 이제 총 무형자산의 금액의 분기별로 여기 이제 무형자산 처리 금액이 이제 개발비가 이제 처리된 거죠. 이렇게 금액들이 추세가 이렇다 보시면 되시고,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걸 판관비로 다 돌려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죠. 이제 이것들을 다 이게 무형자산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무형자산이 처리되지 않고 판관비로 돌리면은 당연히 이익은 이만큼이 빠지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에서는. 그래서 영업이익과 해당 연도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 처리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이게 이제 원래는 판관비로 돌아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금액을 영업 기존에 발표됐던 영업이익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판관비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18년 1분기부터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쭉. 근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흑자로 계속 정상적으로 나왔던 데는 과거에는 보시면 이렇게 최성수기 때 4분기 때만 나왔어요. 보시면.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약간 영업이익이 잠깐씩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좀 높게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이제 트리거가 생겨갖고 이런 뭐 비수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매출액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발생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흑자로 발생돼, 요거를 판관비로 처리해도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면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바꿔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 회사에서도 뭐 괜찮은 경영진이라 판단된다면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는 걸요. 그 관건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추론해봤어요, 가능성을 대해서. 이거는 이해되시는 거 설명드리는 게,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점 이런 게 리스크로 해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계속 바닥권을 찍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걸요.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들을 체크해봐야 되겠잖아요, 걸요. 비용들을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다시 아까 보시면은 이 비용 측면에서 판관비나 GPM이나 너무 이게 불규칙해요, 보시면은. 근데 판관비는 약간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 매출액 급등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쭉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익률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좀 편차가 심해서 비용들을 한번 체크해봤죠. 이렇게 어떤 비용들이 이렇게 높게 발생돼서 그런 건지. 판관비는 당연히 뭐 대손삼각비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삼각 처리되는 거 비용들 때문에 이렇게 튄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그 리스크 사항이 체크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바닥을 찍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로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그 너무 전체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매출원가, 판관비, 총 비용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체크하려니까 너무 다 불규칙하고 비용들이 뭐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라고 이게 이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것들만 필터링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17, 8개 이렇게 해놨고, 이게 변동비역 기업인지 고정비역 기업인지 체크하니까는 다른 기업과 틀리게 가장 높은 게 비용이 금융비용이 금융비용. 노란색 요거. 회색이 뭐냐면은 잠깐만 이건가? 이거 다시 줄였어요. 그래서 헷갈려갖고. 회색이 진한 게 이게 인건비고, 요게 회색이 중간중간 기타 경상 비용이에요. 보시면 기타 경상 비용은 아까 제가 오후에 통화하려고 한 5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확인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금융 비용하고 기타 경상 비용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게 책 두 개만 뽑아서 별도로 이제 전체 비용 중에서 요 두 개를 합한 것 비중을 체크를 해봤어요. 보시면 여기 80%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20%대로 해갖고. 그래서 추이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데, 이 금융 비용이 높다는 거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에서 요 두 개, 금융 비용하고 영업이익 외에 금융 비용, 기타 비용이 이제 요거는 이제 순손자산하고 순손자산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감소 추세 가능성이 있다는데, 금융 비용이 이게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 비용을 체크해봤어요. 그 금융 비용이 높다는 거는 부채 비율이 좀 안 좋다는 거고, 프리캐시 플로우하고도 연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서 이게 감소 추세가 가능한지 이제 그게 관건이겠잖아요. 그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세성으로 봤을 때는 전체 절대 금액으로는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근데 기타 경상 비용이 중간중간에 팍팍 튀는데 이것들이 뭔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는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두 개 다.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니까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걸요. 근데 무형자산 아까 말씀드린 거 포함시켰고, 무형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에서 이렇게 5%에서 8%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연구개발비 정책을 바꾸면은 이거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따져봤죠. 이렇게 20년 4분기까지 피크치를 찍다가 그래서부터 이제 쭉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68%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건은 부채 비율만 빠지면 뭐하냐. 이게 차입금으로 해갖고, 차입금이 아니라 이제 5하고 연계시켜야 되겠죠. 현금으로 막 추세하고 연계시켜봐야 되겠죠. 원래 이 지속성 있게 나올 수 있는지. 현금 흐름. 그래서 일단은 분기별로 체크하면은 일단은 흐름은 보시기에 세부적으로 보시기 편한데, 이걸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도별 주요 비용을 아까 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개발비 이런 기타 경성 비용들 주요 비용들을 뽑아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회색이 이제 이게 인건비 하고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비용 기업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원료. 근데 특이하게 이제 금융비용하고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와 무형상각비들이 높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가장 이제 관건은 이제 금융비용이죠. 금융비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금융비용이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재차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요 관건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추세가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이익 측면에서는 아까 높게 나왔잖아요. 22년 4분기에 한번 체크해봤죠. 연도별 손익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OPM 찍었어요. 일단은 매출액은 성장성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익률도 계속 증가. 그래서 22년도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제대로 나왔어요. 12.73%.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추론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하고 한번 체크해봤죠. 금융비용하고 캐펙스하고. 과거에 이제 18년도, 19년도에 캐펙스를 급격하게 돌렸는데 이게 아까 생체 쪽에 이제 생체 분해서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투자를 좀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캐펙스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은 게 뭐냐면은 21년도까지 마이너스 프리캐시 플로우였다가 22년도에 플러스 돌아섰어요. 캐펙스 빠지고 영업이익은 금융비용은 빠지고. 그래서 일단은 22년도 보면은 이 세 가지 조건 보면은 일단은 오케이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지속성 있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원래. 근데 영업이익하고 프리캐시 플로우 같이 체크해 봤잖아요, 원래. 영업이익은 뭐 계속 플러스 나왔었는데 이건 페이크죠, 페이크. 프리캐시 플로우 같이 플러스로 나와야지만 좋은 거죠, 하는 걸요. 그래서 보시면 22년도에 영업이익과 프리캐시 플로우 같이 이제 플러스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으로 후변을 다시 분기별로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8년도부터 급격하게 캐펙스를 늘려갖고 공장을 설비를 증설했어요. 보니까요. 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일시적이었죠, 일시적.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캐펙스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22년도 들어서부터 OCF하고 OCF는 기존에는 일단 플러스로 계속 돌아섰었는데 관건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잖아요. 근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 22년 4분기에는 요거 19년 3분기는 요거는 유형자산을 매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고 이거 이후에는 22년 4분기에 현금으로 측면에서 가장 좋게 발생됐다. 그래서 특히 2개분기연서 이렇게 좋게 발생됐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영업이익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같이 봤을 때는 OCF, 프리캐시 플로우, 영업이익 같이 다 플러스 다 돌아선 22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17년부터 이후로 측면을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22년 3분기와 4분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판관비 쪽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비용 중에서 아까 매출 전체 비용 중에서 체크를 해봤잖아요. 금융비용이 높았었잖아요. 이제 판관비도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판관비를 계속 빠져야 되니까는. 그래서 과연 뭐가 가장 높게 발생되는지 일단 보시니까는 당연히 급여죠, 급여. 고정비 성격의 기업이니까 이렇게 급여가 높게 발생 중이고 중간중간 이게 짙은 남색이 뭐냐면 대손상각비예요. 대손상각비는 뭐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매출채권이 훼손이 안 돼갖고 그걸 손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손상각비 높게 21년 3분기 아유 22년 2분기 이렇게 계속 매출채권 훼손부터니까는 이걸 손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추세는 일단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게 매출처가 어딘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한 걸요. 이제 판관비를 주요 비용을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죠. 어떤 게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 그 추세를 볼 때 이렇게 선 차트로 보시면 되시고요. 비중을 체크하려면 이렇게 막대바로 이렇게 묶은 걸로 보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판관비를 같이 표시하고 이렇게 선 차트로 이거는 판관비 비용의 전체 합계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판관비가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겠어요? 이건 매출액이 급감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18년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으니까는 고정비 효과가 거꾸로 발생된 거죠. 이렇게 하고 판관비율이 급증한 거고, 이거는 뭐 오케이. 그럼 나머지 판관비율이 튄 것들은 의미는 뭐냐면은 당연히 보겠어요. 대손상각비가 급증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대손상각비 급증, 이건 아마 매출액이 빠졌을 테고, 여기도 대손상각비 급증, 여기는 뭐야, 뭐 때문에 이게 또 본 거지? 급여가 많이 올라갔네 갑자기. 그래서 급여 항목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관 비율은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거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이 대손상각비들이 계속 발생되다가 여기서부터 22년 2분기부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는 환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았다고 했는데 들어온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급격하게 대손상각비가 계속 발생되다가 여기서도 환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추세가 지금.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죠, 한걸요. 아, 리스크가 뭐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게 투자를, 포인트를 잡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지급수수료가. 뭐 회색들, 비용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급수수료 별도로 이렇게 뽑아봤죠. 그래서 근데 계속 뭐 추세적인 감소 추세는 아니겠지. 지급수수료 같은 게 의미가 뭐나요?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한테 지급하는 거 수수료고, 아니면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네이버나 뭐 그런데 카카오나 이제 등재됐으면 거기다 지불하는 그런 거고, 아니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 갖고 이제 매출 발생시키면 거기다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급 수수료는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직납 구조인지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높은지 체크를 해봤어야 걸요. 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정비용 성격이기 때문에 급여 항목들하고 경성연구개발비도 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체크해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저는 만약 매출액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를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제 문제의 대손상각비죠. 이제 이것만 별도 뽑아왔어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라고 같이 체크를 해봤어요. 이걸요. 여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판관 비율이 이렇게 쭉쭉 올랐던 거는, 이렇게 올랐던 거는 다 이게 대손상각비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환급이라고 하죠. 환입 이렇게 되고 있고 계속.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문제되려면은 이거의 진정한 리스크를 체크하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매출채권을 체크해 봐야겠죠, 한글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일단은 매출채권을 체크하기 전에 보면은 매출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수하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거의 50%예요. 지금 보시면은 수출 현황에 보시면은 독일 뭐 이런 데는 뭐 괜찮겠죠. 뭐 나름 뭐 선진국이니까. 멕시코, 기타, 이거 뭐야, 기타는 뭐 이상한 국가들이라는 거잖아요. 칠레, 태국, 브라질, 기타,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런데 좀 들어가면은 매출채권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관련해서 대선충당금이나 아니면 경과기한별 채권 잔액일량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역시나 체크해보니까 기타 재무연함상에 보시면 대선충당 설정률이 17%, 20%, 18%예요. 상당히 높죠. 이렇게 안 좋다.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경과기간별 채권 잔액 연항이 보통 일반적 6개월 이하가 90% 이상이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95% 정도, 90%, 95%. 근데 60%밖에 안 돼 보시면, 그러면은 6개월 초가 이게 잔액 현황이 이렇게 1년 초가 된다는 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손실 처리들이 되는 것들이 이제 대선 충당을 쌓아놓고 이제 손실 처리를 다 시키는 거죠. 이렇게.
금액들을. 그래서 일단 22년도 사업 보고서거든요, 이게. 이때는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PNT하고 같이 한번 연계시켜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가능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걸요. 다음에 이제 이거 기억하셨다가 PNT 설명 때 같이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한걸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를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전율, 그래서 충당금 설정률의 추이. 회전율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이나 아니면 박스권 하단부나 이렇게 유지하고 중단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회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회전율이 되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쭉 장기간. 일단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시고, 문제는 이제 충당금 설정률에 보시면은 피크치를 22년 1분기 찍고 다행히 이렇게 쭉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개분기 빠졌다는 거는 회전율 높아지는 것 세고 같이 조합을 시켜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죠. 높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다음에 잔액 연령,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쪽 주황색하고 1년하고 3년 사이 회색, 3년 초가 노란색, 이것들을 다 합산을 시켰어요. 분기별로. 이게 만약에 절대 금액들이 계속 높아지거나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21년 2분기부터 이렇게 쭉 빠지고 있어요. 장기로 이렇게 연체된 것들이. 일단 긍정적이고, 이게 6개월 이하는 대신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이 회전율하고 충당금 설정률하고 이거하고 연계시키면은 이해가 좀 되시겠죠, 한걸요. 투자가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서 이거는 판단은 당사자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삼각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대손삼각비 발생되는 아까 금액을 보여드렸잖아요. 환입되고 있고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추세가 대손삼각비 발생 금액, 절대 금액 발생 추세도 같이 연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계속 유지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건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 측면에 봤을 때 오케이, 뭐 리스크가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한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리스크 사항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같이.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 일단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 소재하고 생분해성 폴리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속 소재를 보면은 높은 강도하고 있는데 안 좋겠죠? 이제 신체에 이제 금속성 재료가 들어가면 안 좋겠죠? 근데 이게 생분해성 폴리머, 이게 생체 복합 소재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안정적인데, 근데 낮은 기계적 강도고 높은 가격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 단점을 계산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이제 IR 자료거든요. 그래서 18년도 IR 자료갖고 이제 아까 캐펙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연계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스포츠 메디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오스테오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 근간을 이루는 뼈와 관련된 제품군의 대부분은 이제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메탈하고 바이오 메탈리얼, 이렇게 머리 쪽하고 뭐 손, 발, 이렇게 다 스포츠 메디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개발 기술력이 갖고 있다. 생분해성 복합 소재 강도 증가, IR 전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생분해성 복합 제품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지금 계속 내세우는 게 보니까 생분해성이에요. 생분해성 바이오 쪽에 이 금속 재료가 아니라. 그렇다면 계속 여기 18년도 자료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이오 제품, 생분해성 제품의 매출 성장이 나온지 안 나온지 현재 22년도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분기별로 다 뽑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은 사보에서 나온 거 일단 그 제품별 매출액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인허가를 다 받아놨고, 메탈하고 바이오 메테리얼 제품 쪽에 이게 18년도에 그거예요. 이제 바이오 메테리얼 제품 매출 비중 확대, 이게 이제 그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 OEM에 공급하겠다 계획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바이오 쪽하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 OEM 공급 18년도에. 그래서 여기 인력 및 시설을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년, 이 17년도뿐만 아니라 18년도, 19년도 많이 했었어요. 보니까요. 고마진 스포츠 메디신 매출 성과에 따라 추가 이익 성장과,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오 쪽에 스포츠 메디신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이제 여기에 18년도부터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기존에 17년도에는 비브런이라고 일단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이제 계약을 해놨다고 보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여기서부터 발생 많이 안 된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해보니까는. 근데 글로벌 인허가 이렇게 쭉 뭐 생분해성 이렇게 나와 있고, 스포츠 메디신이 이제 이렇게 후반 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최근 거다 21년도 뉴스를 봤는데, 체크해보니까는 오스트리아 홈페이지에 떠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메디신이 미국의 FDA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럽 C 쪽에도 승인 받았고, 미국 FDA 승인 받았고, 이제 진버 바이오메트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버 바이오메트. 이게 진버 바이오메트가 아까 매출 채권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켜갖고 이제 보면은 리스크 관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작용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버 바이오메트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뭐냐면은 이게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전 세계 정형외과 의료기기 분야 2위 업체로서 세계 시장의 약 17% 차지하고 있어요, 한걸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비브런이라는 거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머 바이오메트하고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한걸요. 그래서 진머 바이오메트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자세는 못했거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연예가 보시면은 18년 11월에 진머 바이오메트 코리아하고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고요. 보시면은 20년도에 관절 스포츠 메디신 제품 라인 공급 계약을 했어요, 한걸요. 그 다음에 여기 FDA 승인을 받았고 21년도에 이게 스포츠 메디신이거든요. 유럽 쪽에 CE도 승인 받았고 21년도에 이렇게 했고, 그 FDA 승인을 쭉 다 받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보서거든요. 수주연항은 현재 글로벌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작 업체인 진머 바이오메트와 포함한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진머 바이오메트는 코리아는 이게 국내 대리점이고요. 국내 법인이고, 전 세계 이제 임플란트 정형외과 쪽에 시장 규모가 15조 원인데 가장 큰 시장 점유율 36%의 절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머 바이오메트를 체크해봤자 한걸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 진머 바이오메트가 유력증지에 상장돼 있어요. 보시면 2001년도에 상장돼서 최근까지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보니까는 한 27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27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구성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체크해봤죠. 그래서 22년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매출액이 100만 달러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8조 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8조 원 정도 되고,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규모가 상당한 이제 업체, 글로벌 2위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진머 바이오메트를 아까 계약 체결을 21년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머 바이오메트하고 이제 공급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온 게 22년 4분기부터인데 아까 이 오스테온 이게 실적에는 이게 포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거 23년도부터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진머 바이오메트하고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각 리포트를 몇 개를 체크해봤더니 22년 4분기에는 유럽형 샘플링 납품이 진머 바이오메트에 납품됐고 1월 11일 날 30만 달러 규모의 첫 유럽 수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DB금융 투자에 보시면요, 이거 IR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다음에 이거 신한 투자증권에 나온 건데 20년도에 독점 공급 계약 체결 후에 21년도에 미국 FDA 제품을 취득했으니까 취득하기 전까지는 뭐 제품 판매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20년대 독점 계약 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고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되지 않았어요. 22년 4분기에 이제 샘플 납품됐으니까는. 그래서 진머 바이오메트 공급하는 주력 제품 관절 보존 제품, 이게 스포츠 메디신이거든요. 바이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머 바이오메트 연매출은 10조다 아까 설명드렸고 8조 정도 됐다. 근데 진머 바이오메트의 제품군 중에서 스포츠 메디신 쪽이 취약한 상태더라고요. 이거 제가 실제로 한번 체크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물려. 여기 상태고, 이게 진머 바이오메트의 손익계산서고, 이거 진머 바이오메트 이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계략적으로 이게 미국 전자공시거든요. 시스템 진머 바이오메트 22년도 21년도 20년도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계속 성장 중에 있고, 여기서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IR 자료거든요. 여기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있는데 SET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4분기에 22년 4분기 실적들이고, 여기 보시면 매출 비중이 가장 낮잖아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연간으로 보시면은 SET가 요것들도 포함된 건데 매출 비중이 당금 10 엉덩이 쪽하고 이 쪽 비해서 이렇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를 보시면은 다시 알 수 있듯이 이게 진머 바이오메트는 이 약한 스포츠 메디신 쪽을 제품이 약하니까는 이 오스테군에게 제품들을 받아들여서 OEM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23년도부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만약에 이거 진머 바이오메트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된다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추론 가능하시죠? 매출 채권에 대한 떼먹힐 대선 총단금 발생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한 걸요. 이런 뭐 이렇게 허접한데 이상한데 뭐 이렇게 판매되지 않으니까는 글로벌 이사한테 판매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시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가능성이 저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게 발생되면은 그러면 이런 리스크들은 이제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진머 바이오메트 쪽으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추가된다 그러면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진머 바이오메트는 이제 아직 실현이 안 된 거니까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놔두고, 최근에 이제 22년도까지 기존의 이제 영업력으로 매출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분기별로 뽑아갖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만 그 매출 요소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20년도고 21년도, 22년도인데 스포츠 메디신을 주력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중이에요. 비중 14%, 20년도에 25%, 25%. 절대 금액을 보시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가자. 그러니까 이 세 개 이 제품 구성 중 금속 소재하고 생체재료 쪽에서 보시면은 생체재료 쪽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금액들이 보시면 같이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만약에 진모바이오테가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이제 끌어올리면은 이제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겠죠. 이제 기존에 이제 영업력으로 이 정도 나왔는데 거기다 플러스 진모바이오테는 드림이겠죠. 드림. 그리고 감안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정량적 지표로 해갖고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하나로 딱 표현하고 싶어갖고 매출액이고 이 추세가 파란색이 FCF 이거는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감안하시면 되시고 FCF 현황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직원의 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더 해갖고 매출 세부 구성들을 이렇게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아직 못 해갖고 이거는 뭐 텔레그램에다 공유 드리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면은 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스테이온이 조사한 거 설명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기업의 성격류의 이제 주식들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불량스러운데 긍정적인 주가는 별로 안 올랐고 근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히든 스토리가 좀 있고 그것들이 이제 해결 기미가 이제 보이는 그런 유의 성격의 기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발견했는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를 해본 거 공유를 드리고요. 한번 이런 기업들은 한번 유를 한번 찾으셔갖고 실제로 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럼요. 직원들은 고정비도 증가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판관 비율이 고정비성이 직원들이 증가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매출액 증가가 같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판관 비율이 하락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유지되거나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되시잖아요. 양걸요. 벌써 주주도요? 이거 빠르시네. 이렇게 판관 비율을 보시면 되시죠. 판관 비율을. 이런 게 긍정 포인트죠. 여기 매출액이 고정비약 기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매출액이 증가돼서 고정비성 성격이 유지되거나 조금 오르더라도 이익률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양걸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이 추세대로 유지된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오스테온 이거 뭐 투자 관점으로도 접근하기 하는 것도 뭐 좋지만은 공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체크하고 이제 팔로우업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아주 좋은 샘플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내 쪽이요. 보시면 수출 비중이 50%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관건은 진모 바이오메트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이제 수출 발생이 증가되는지가 포인트잖아요. 기존의 영업으로는 국내 50%, 해외 50%니까 그 와중에서 그걸 빼고도 이렇게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긴 있었어요. 물론. 만약에 이제 현재 이 오스테오닉이 월봉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과연 이 정도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는 기미를 보인다면은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으면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플러스 이런 조건들 플러스 월봉상 주가 근 부분 이렇게 보시면 결합해서 같이 보시면 되시겠죠, 아무래도. 양파님이 그 양파님이신가? 블로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질문사항이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수출 기업에는 미국의 연기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해당 기업. 인공표 분야는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노인층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면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전의 매입액이나 그런 것도 체크해봤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못했네요. 보니까요. 투자활동 현금이 플러스면은 글쎄요. 만약에 캐파가 많이 풀로 차고 들어가면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아까 가동률 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거를 못해갖고 가동률이 근데 높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는 뭐 이렇게 이것도 다 분기별로 추세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요걸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하고 가동률이 뭐 25% 생산 능력은 뭐 급격하게 늘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뭐 되게 낮잖아요. 캐펙스를 추가로 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이렇고 가동률이 이거 생체재료 스포츠 메디신 내세우는 게 6.4%밖에 안 되네 보니까요. 이거 뭐 캐펙스가 투입을 안 할 것 같은데. 성장성이요? 캐파가 이렇게 남아도는데 뭐 이거는 수주 들어오면 그만큼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원래. 이게 지금 좋아 보이는 않는데 만약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가동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안 걸려. 생산 능력이 5,100개인데 380밖에 생산 안 했는데 성장성은 뭐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죠, 안 걸려. 현재 캐펙스로 대응 가능하겠죠, 안 걸려. 이런 것들만 설비 투자만 이런 것들만 교체해주면요, 기계장치나 그런 것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IR 분화가 뭐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계략자 봤을 때는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데 캐펙스 뭐 추가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 다음 주에 일정 잡아갖고 원래 계획했던 PNT하고 이제 PNT, 옵티시스, JYP, 큐브엔터는 엑셀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월 말 끝나기 전까지 한번 4개 기업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감가상각비 차관될 것이 더 없는 걸로 연결을 하면은 나중에 재무조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이거를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추세를 한번 분기별로 뽑아보세요. 한 걸요. 뽑아보시고 캐펙스 빠지면은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빠지는 거, 장기적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 당연히 빠지겠죠. 잠깐 볼까요? 감가상각비 보시면 되시죠.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에 감가상각비 아까 뽑아놨잖아요, 제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요 노란색. 이거를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추세가 이렇네요, 보면요, 지금.
이거는 추세를 선차 들어보는 게 편하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 들어가고 높게 발생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네요. 이건요. 그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네요.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별 말씀을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투자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로 하실 때 재무제표 정량적 분석 공부하는 좋은 샘플의 기업이에요. 이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유흥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린스님도요. 영상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틀린 내용일 수도 있고요. 한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